그 이제 운동의 필요성인데요. 파킨슨병에서 이 근육의 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근육의 강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유연성을 호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평형 기능을 개선시켜야 되고요. 보행장애 진행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삼키기, 말하기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표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얼굴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다 움직여야 돼요. 거울을 보고. 예. 또 관절 구축 예방, 예. 또 정신적 안락감, 이제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은가? 그것은요, 개인의 정상, 건강 상태, 기호에 따라 다른데요. 스트레칭, 체조, 걷기, 수영, 친숙한 운동은 지속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근육 운동은 정원 가꾸기, 수중 에어로빅, 물속에서 걷기, 태극권, 요가, 기공, 마사지, 이런 거 참 여러 운동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딱 세 가지를 주로 많이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걷기 운동을 꼭 하시라. 40분. 그리고 또 복원체조를 해서 스트레칭, 유연성을 키워주시라. 그리고 이런 그 척추 그 기립근 같은 이런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시키도록 운동을 하시라고 제가 항상 권유를 해드립니다. 주체로와 주체 외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운동과 관련된 신경조직으로 주체로계와 주체 외로계가 있습니다. 아까 봤죠, 그죠? 파킨슨병은 주체 외로계 병입니다. 주체로는 로봇처럼 뚝뚝뚝 몸의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주체 외로계는 이 주체로를 도와서 김연아가 예쁜 춤을 추듯이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체로를 강화해서 파킨슨병의 호전을 기할 수 있고 주체 외로계를 강화시켜 파킨슨병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주체로 강화법은 제시훈련하는 군인처럼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씩씩하게 걷는 것입니다. 주체 외로계를 강화시키는 법은 댄싱입니다. 부드럽게 춤을 추며 주체 외로계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특히 이 주체로 강화법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이 걸음걸이가 아주 그냥 짧아져요. 째째째째째 이렇게 걷거든요. 이건 제가 힘차게 걸으라고 합니다. 발을 벌려서 고개 딱 들고, 예, 허리 쭉 펴고 그렇게 이제 걸으라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몇 번 하면 아주 많이 좋아져요. 근데 또 정신을 안 차리니까 또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문지방 나가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운동할 때 참고사항. 천천히 시작하여 천천히 마친다. 안면 근육, 턱, 음성 근육을 운동한다. 입술 운동을 크게 하고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한다. 음식물을 활기차게 씹는다. 물속 운동을 즐겨한다.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조명을 피한다. 지진물에 가까이서 운동을 한다. 중요하죠, 그죠? 피곤하거나 무리를 느끼면 운동을 중단한다. 또 걸을 때마다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린다. 걷거나 돌 때 다리를 30cm 정도 벌린다. 안전하게 돌기 위해 작은 스텝으로 다리를 벌려 돈다. 방의 코너 쪽으로 걸어가는 연습을 자주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지방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동결보행 같은 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좁은 데를 자꾸 가도록 하는 거죠. 몸의 평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팔을 흔듭니다. 그리고 특히 뒤로, 손이 뒤로 가는 것을 특히 의식을 해서 해야 돼요. 앞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하라 그러면. 근데 뒤로 가는 것, 이걸 하면 앞으로 자연히 나오게 돼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면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동작이 잘 되지 않으면 20분 이상 반복 연습을 합니다. 걷는 운동은요, 하루에 약 1.6km 정도, 그리고 얼굴을 수평 이상으로 들고 어깨와 목을 펴서 무게중심을 약간 뒤로 하여서 팔을 힘껏 저으며, 돼 있죠? 뒤로 팔을 보낸다. 약간 벌려서 보폭을 크게 힘차게 걷는다. 동결보행이 발생하면 제자걸음을 반복하고 출발, 또는 한쪽 다리를 뒤로 했다가 그 다리로 앞으로 그냥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유의하게 근력 감퇴가 옵니다. 그래서 전신 위압감이 오고 머리가 숙여지고 등이 굽어지고 그래서 또 등 굽어지니까는 또 근 긴장도가 증가돼서 요통도 오고 그래서 그 근력 강화 운동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봐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런 근력 강화 운동 하시는. 그 다음, 의자에서 일어나는 요령인데요. 이것은, 몸을 앞으로 45도 기울인다. 이것은 이제 몸무게를 앞 전방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한 발을 반보 앞으로 둔다. 이렇게. 반보 앞으로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손으로 의자를 양쪽을 딱 잡습니다. 의자를 양쪽을 딱 잡고 팔을 뻗으면서 그 힘으로 앞으로 그냥 바로 그냥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반사적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요령인데 이것은 이제 이 팔을 양쪽 깍지를 끼고요. 앞쪽에다 이렇게 구부리고요. 이 구부려서 앞으로 몸무게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는 요령은 거꾸로입니다. 먼저 앉은 의자에 등을 대고 섭니다. 한 발을 뒤로 내고요. 몸을 45도 정도 앞으로 숙이면서 천천히 앉습니다. 앉으면서 의자의 옆을 손으로 단단히 잡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의자에 풀썩 주저앉지 말고 의자에 서서히 접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앉습니다. 구부러진 어깨를 펴는 운동. 이것은 뭐 어디 가나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에 등을 대고요. 벽면에 머리, 어깨, 엉덩이, 발꿈치가 다 닿도록 딱 바로 서는 거죠. 이렇게. 같은 자세로 벽에서 그대로 그냥 직선으로 그냥 앞으로 그냥 쭉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뭐 어디를 가나 나무에 기댔다 올 수도 있고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주 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도는 동작인데요. 돌 때 약간 다리를 벌리고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작은 스텝으로 돈다.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다 하니까 동결보행이 돼요. 작은 스텝으로 높게 이렇게 무릎 위까지 다리를 들어 올려서 걷는다. 만약에 발이 바닥에 들어붙어 있는 느낌이 들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뒷팔꿈치에 몸무게를 싣고 발가락을 들어 올린다. 그러고는 몸을 좌우로 흔든다. 이렇게. 그리고 발을 갑자기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도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동결보행이 풀어지게 되죠. 탁자를 이용해서 도는 연습. 둥근 탁자 주위를 돈다. 처음에는 앞으로 돌고 그 다음에는 뒷걸음으로 돌아본다. 구부러진 등 펴기 운동.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등 펴는 거. 예. 등 근육을 항상 많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결국 나중에 가서 또 보행에도 장애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면요, 모든 자율신경이 이쪽에 척추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근육 같은 데도 가지만은요, 이게 장기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그 신경 지배가 제대로 잘 안 돼요. 구부러지면은. 그래서 장기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쭉 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보죠. 양무릎과 팔을 한쪽으로 모아서 팔과 손으로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관절 운동은요, 최대한 가동 범위로 운동하는데, 이제 이 팔을 갖다가 펴는 건요, 이렇게 벽에다 대고 쭉 밀어서 가동 범위까지 최대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죠.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이요법인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류, 특히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과일, 딸기, 귤, 오렌지, 레몬 등을 많이 섭취하고요. 이게 이제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해조류에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나중에 곰피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미역, 다시마, 김, 이런 해조류에 상당히 식이섬유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 위축을 막기 위해 신선한 살코기 위주의 육류도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게 좋은데요. 주의점은 이게 그 육식이 고단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장하고요, 십이지장하고 뇌에서 레보도파 서로 흡수되려고 경쟁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 흡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이섬유만 강조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그래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고기 먹을 때는 고기만 먹지 않습니까? 되게, 그죠? 이제 그런 날은 그냥 식사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약물을 복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안 싸우죠. 영양 부족이 심한 경우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오래되고 하면 아까 그 근육 위축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말라가요. 이제 뭐 병에 의해서도 또 약물에 의해서도 자꾸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네. 어쨌든 그 영양을 좋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营养 주사도 맞고요. 네. 커피가 뭐 좋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방에 효과적인 것은 커피, 담배, 녹차, 카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6, 비타민 E,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운동, 댄스 뭐 이런 게 좋다고 그럽니다. 이 댄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댄스가 이 바로 이제 주체 외르계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파킨슨병 발생 위험 증가가 되는 것은요, 제초제, 살충제, 또 비정상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발기부전, 후각 기능 감퇴, 수면 장애, 우유가 왜 들어간지 모르지만 우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운동성 징후의 치료인데요.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언어 장애입니다. 호흡을 크고 분명하게, 목소리도 크고 분명하게, 한 호흡마다 가능한 언어 수를 점차 늘려가면서 한다. 그 다음에 크게 책 읽기, 노래 부르기, 거울을 보며 스스로 혀, 입놀림을 교정을 합니다. 치아 관리, 치아 이상의 원인은요, 구강이 건조해지고 불충분한 구강위생, 또 약물에 의한 치아 손상이 오게 됩니다. 대책은 침 분비 원활을 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구강위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피부는요, 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피부가 번질번질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이 지질 분비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목욕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예, 매일 목욕을 해서 피부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어지럼증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어지럽다고 그러세요. 이것이 제일 많은 게 이제 이 밸런스 장애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콜린성 중내 시상축의 기능 장애. 이게 그 파킨슨병 오면 이런 데가 잘 그 손상을 있거든요. 그래서 중내 시상축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기립성 어지럼증이죠. 누웠다가 일어날 때, 아이, 어지러워 하는 거, 이런 거. 피가 밑으로 확 쏠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파킨슨병 자체에 의해서 자율신경 이상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요. 예. 그리고, 이 기립성 어지럼증, 이따 이야기 나옵니다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근력 강화시키는 거요. 심혈관계 이상, 어지럼의 원인으로, 또 약물에 의한 어지럼증, 이런 거 올 수 있고요. 원인 규명과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에 갈립니다. 매일 걸어야 돼요. 다리 근력을 강화시켜야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앉고 서기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역시나요.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뭐 한 달에 2번 또는 뭐 3번 이렇게 영양주사를 맞으면요. 요 영양주사로 해서 혈액량이 상당 부분 한 1, 2주 정도는 많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중 효과가 있죠. 영양도 주고. 주무실 때 상반신을 30도 정도 올려 잔다. 예. 그러면 자는 중에 이 자율신경이 좋아져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사람 몸이 뭐 80%가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결국 물을 많이 드셔야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약간 혈압이 없다면 말이죠. 약간 짜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요. 저기 의료기 상사 가면 다리에 스타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킹을 신으면 또 훨씬 낫습니다. 네. 변비의 원인을 보면요. 원래 이제 파킨슨병에서 아까 그 보니까 위장관부터 출발을 안 튼가요. 그것처럼 위장관 기능이 저하되고 배출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항파킨슨병 약물로 인해서 변비가 올 수 있고요.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러고 수분 섭취 부족해서 또 장기간 변연화제를 사용해서 스트레스로 항우울제, 철분 보충제, 제산제 때문에 또 내과적 질환이 동반돼서 또 치질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결국 이제 자체 또는 약에 의해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예방법은요.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자. 그럼 뭐냐? 해주려고 말씀드렸죠. 그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라.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지시고 느긋하게 배변을 하다 하는 버릇을 일정한 시간에 식후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가 이게 그 배변 반사가 일어나는 때거든요. 그때 이렇게 앉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신문을 읽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입니다. 이거 쭉 적어놓은 거 이런 것들. 콩나물도 제법 효과가 있어요. 예. 서양자도 먹고 좋아진 분도 있고요. 고사리도 그렇고. 예. 이 말기울에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이거 밀기울인데요. 요게 굉장히 그 식이섬유가 많대요. 밀기울. 옛날에 개떡,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개떡 아시죠? 그죠? 그게 그렇게 식이섬유가 많답니다. 예. 아락실도 이거 맨다라미 씨로 만든 거라요. 예. 이것도 이제 변량을 갖다가 많게 해주는, 그래서 변비를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의 치료, 원인 요소 제거, 하루에 물 두세 잔, 두 잔 내지 넉 잔 정도 추가로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신다. 음식에 과일이나 채소의 양을 늘린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섭취한다. 필요하다면 변연화제를 복용한다. 하체는 가급적 2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치질이나 내과적 질환을 치료한다. 이제 침 흘림입니다. 침 흘림이 많죠, 그죠? 원인은요, 고개가 숙여지고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술을 닫는 운동성 기능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짭짭짭짭 이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제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 침을 갖다 자주 삼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침이 난다고 해갖고요, 침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을 쓰게 되면은 치아 위생에 좋지를 않습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 보톡스를 침 나는 그 침샘에다가 해가지고 침을 안 나오게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 더 안 좋게 작용을 해서 요새는 하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자세 교정, 구부리지 않도록 하고요. 입 주위 근력 강화, 침을 자주 삼킨다. 그리고 나오면 뭐 그냥 닦아버리면 돼요. 예. 피로인데요, 많이 오죠. 근력 저하, 우울증, 수동증, 수면 부족, 인지기능 저하, 신체 활동 저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관리는 우울증, 수면장애, 인지장애 치료를 하고요. 도파민 약물로 조절을 하고 수분 섭취, 비타민, 심적 안정, 과로, 요 항산화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따 또 이야기해 줄게요. 우울증, 이렇게 우울증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고 불안이 심하고 정신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병 증상 때문에 생활 능력이 저하돼서 또 뇌줄기 신경 손상이 돼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관리는 이렇게 도파민 효연제, 항우울제, 뭐 인지행동 치료,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불안도요, 자주 오게 되죠. 보통 일반적인 뭐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고 또 다른 또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불안제, 휴식, 취미 활동으로 이제 심리적 이완을 한다. 골다공증인데요.
파킨슨병 환자들 되게 운동 안 찾습니까? 집에만 계시려고 그러죠. 그러면 햇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슘이 이 염분 때문에 그냥 신장으로 배출이 증가되어 버려요. 안 그래도 칼슘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골밀도가 감소돼 갖고요. 이 골반이 척추보다 더 많이 이제 감소돼 갖고 이게 이제 원인이 운동 제한, 또 칼슘 섭취 부족, 일조량 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고루스 억제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동도 꼭 하시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몸이 마른다. 파킨슨병 자체 원인을 위해서 몸이 마르고 기도 하고요. 약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코기를 약물 복용 1시간 후에 섭취를 하고요. 고단백 식이 시니어밀 플러스라고 있어요. 요거 괜찮습니다. 요건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균형 영양식으로 그린비아, 엔카바, 하모닐란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할 수 있고요. 식욕 촉진제로 메게스트롤 또 트레스탄 이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몸이 마르면은 면역이 결국 떨어지기 때문에요. 영양을 챙기는 것이 제일 최고입니다. 예. 살코기, 생선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요통입니다. 등 구부짐으로 허리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해서 요통이 나타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배근을 강화시키고 물리치료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수면장애가 오는데요. 파킨슨병 수면장애가 92%나 돼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막 옵니다. 이렇게. 예. 쥐도 잘 나고요. 예. 이런 수면 행동장애는요. 자다가 막 주위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혼자서 권투를 하고 막 고함을 치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온몸이 다 마비가 돼요. 그래서 꿈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면 다음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근육에다가 건전도를 붙여요. 건전도를 붙이는데 이게 이제 꿈 수면을 렘 수면이라 그러거든요. 그 렘 수면 때는 이게 다 건전도 활성이 떨어져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 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렘 수면 행동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파킨슨병이나 치매, 다른 변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 나오네요. 꿈꾸는 렘 수면 기간 동안 정상적인 무긴장 근육 상태, 이 근육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후에 40 내지 65%가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이행이 됩니다. 평균 한 12년이나 14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이소체 치매, 다계통, 위축증, 파킨슨병. 이 렘 수면 행동장애도 아까 알파 시누클레인이 그 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 봤죠, 그죠? 뇌로. 그 알파 시누클레인오 패시 동종의 질환들이에요. 요것들이. 요거 하고 렘 수면 행동하고 다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이게 주로 먼저 나타나지만은 이 파킨슨병하고 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그 연구를 했는데요. 서울대 김정민 교수가 요 보면 요가 이제 그 미드브레인, 미드브레인이라고 그 뇌간 중에서도 좀 위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렇게 검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렘 수면 행동 장애가 파킨슨병으로 진행되는 그 환자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통계학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특이한 점을 갖다가 이렇게 교수가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요, 잠을 자려고 할 때 양쪽 다리에 불편감을 느껴서 잠들기가 힘들고 다리를 움직일 때는 호전이 됩니다. 벌레 기어가는 느낌, 뭐 여러 가지 전류가 흐르는 느낌, 막
밤에 잠을 갖다 못 자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은 도파민 활동의 감소와 연관이 있고요. 철 결핍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계 계통 약물과 항경련제에 잘 반응을 보이고요. 이 주기성이 4지 이상 운동증도 이제 갑자기 이제 20초 내지 40초마다요. 짧게 이렇게 다리가 움찔움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요것도 역시나 이런 그 파킨슨병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치매인데요. 이 파킨슨병 치매는 파킨슨병 환자의 약 30 내지 40%가 되고 정상인의 한 4 내지 6배, 5배죠. 그죠? 운동 증상이 생기고 10년 전후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생각이 느려지고요. 집중력이 저하되고 말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보다도 시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얼굴도 잘 분간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행 능력 장애, 뭐를 갖다 제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환각, 망상, 인지장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파킨슨병이 아까 밑에서부터 위로 퍼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피질 하부나 피질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적으로 환각이나 망상 같은 것이 올 수 있죠. 예. 여기 보면 이게 네이처에서 나온 건데요. 젊을 때에 그 파킨슨병이 온 경우는 세포 소실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오는 경우는요, 세포 소실이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은데 의외로 루이 소체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밀로이드 플레이크 같은 이런 치매와 연관된 그런 이런 아밀로이드 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파킨슨병이 온 경우는 치매로 이행되는 율이 훨씬 높습니다. 브락 스테이지, 아까 봤죠. 파킨슨 치매의 특성, 치매는 파킨슨병에서 흔한 증상이고 파킨슨병과 치매는 서로 연관된 징후고요.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시작 4년 후부터 치매가 발현이 됩니다. 초기에 경도의 인지장애로부터 시작되고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파킨슨병 치매라고 해서 병이 따로 있어요. 파킨슨 디지즈 데멘시아 이렇게 해갖고요.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 치매의 특성은 콜린의 결핍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합니다. 실행 기능 장애가 현저한 증상이고 선망, 환각 등 정신적 증상도 자주 발현되고요. 콜린성 제제가 경중동도 치매의 인지 및 전반적인 기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노란 약 까드시는 거 있죠? 그거 잘 챙겨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콜린성 제제예요. 그 약 이름이 콜린 알포세레이트예요. 이 콜린.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세포 소실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파킨슨병 치매의 역학을 보면 발생 빈도는 10 내지 40%, 평균 30%고요. 일반인에 비해서 파킨슨병이 2배 내지 6배 정도 되고요.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예. 55세에서 64세는 2.7% 년. 예, 그리고 이제 14%로 푹 뜁니다. 70세를 넘어서면요. 수동 강직형에서 더 높은 발생 빈도를 보입니다. 위험인자는 고연령, 발생 시 고연령, 저항력, 긴 이완 기간, 남자, 환각 증상, 우울증, 수면 장애, 수동 보행 장애 환자 이런 것이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파킨슨병 환자에서 알츠하이머형 그런 이상도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치매의 증상은 피질 하성 치매고 경도에서 중등도, 실행 기능의 장애, 문제 해결 능력이 감퇴되고요. 추상적 사고 장애가 있고 충동적이 됩니다. 시공간 기능이 장애가 있는데 블록 쌓기 같은 거 잘 모르고요. 또 이 얼굴 구별을 잘 못하고 기억력 장애, 특히나 이제 기억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기억해내는 거를 잘 못합니다. 구엄 장애, 또 유창성 감소 이런 것들도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감비일 질환,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조기 기억력 장애, 또 이제 집중력 장애, 감정 변화가 있는 반면에 파킨슨병 운동 징후 발생 1년 이내에 치매가 발생한 경우는 루이소체 치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루이소체 치매하고는 거의 뭐 파킨슨병하고는 거의 같은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부위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루이소체 치매는 이런 선망, 망상, 시황각 이런 게 참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치매의 수명은 거의 뭐 레보도파가 사용되고 나서는 뭐 수명은 거의 관계가 없이 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원인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됩니다. 치매의 치료는요, 네, 일반적인 것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요.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요 선이요, 독립선이에요. 독립선인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족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독립선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말해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약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파킨슨병 치매는 그 엑셀론이라는 리바스티그민에 제일 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성 제제 중에 이제 리바스티그민이 잘 듣고요. 그리고 일단 치매가 나타나면요, 진전을 치료하는 약은 가급적 중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가 잘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떨린다 그래도. 그래 이제 그럼 자꾸 주라 그래요. 떨린다고. 근데 그걸 쓰게 되면요, 이게 항콜린성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치매 치료하고 반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치매가 오는 분들은 이걸 안 쓰게 가급적이면 줄이든지 그냥 빼든지 해버립니다. 일반적인 방법 쭉 있습니다. 예, 뭐든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지중해 식단인데요. 이게 지중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성인병도 적고요, 중풍 치매가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일, 매주, 매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요 밑쪽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규칙적인 운동. 예. 이것이 딱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시면 좋은데, 그러나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고단백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즉, 육류, 달걀,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 감퇴가 됐을 때, 뭐, 이런, 몸 데우는 시기, 운동, 숙면, 충분한 수분 섭취, 심적 안정, 또 영양 섭취, 비타민,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력을 키울 수 있죠. 이제 최근 연구 방향입니다. 파킨슨 병의 발생 기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임상 전 단계 표지자에 대해서 역시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치료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임상 전 단계 표지자는 조기 치료 및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기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마크로서는 흑질의 초음파 이상 소견, 또 운동 이상 전 임상적 이상, 패스펙트의 이상, 가벼운 운동 이상, 뭐 이런 걸 통해서 미리 환자를 병이 이행될 그런 환자들을, 위험군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미리 이제 치료를 한다. 이제. 그래서 이런 위험군이 나중에 보면 그 항산화제가 나오는데요. 그런 항산화제의 그 하나의 표적이 되는 그런 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동 이상 전 임상적 이상으로서는 이런 후각장애, 자율신경 이상, 기타, 아까 얘기했던 렘수면 행동장애 있죠, 그죠?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치료에 대한 연구는요, 유전자 치료, 세포이식 치료, 성장인자 치료, 수술적 치료, 신약제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죠. 유전자 치료도 이제 곧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파민 대사 조절 유전자 치료법, 또 진행된 파킨슨병에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GAD 유전자 이식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세포 이식술도 결국 이제 줄기 세포를 가지고 하는데요. 도파민 세포 생존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증상도 호전을 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이식술을 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메센키말 스템셀이라고 해서요. 제대혈을 이용한 중간엽 줄기세포 이런 거, 또 역분화 줄기세포 이제 이런 것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의 이슈로는 어디로 주입할 것인가, 또 주입량을 위시한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이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장인자 치료는 GDNF하고 뉴트린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약물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 이런 약물들, 또 이런 패치제, 또 뭐 이런 마오비 억제제죠. 이런 거. 또 이제 파킨슨병의 경과를 보면요, 허니문 퓨얼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요, 약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5, 6년 정도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요, 환자들이 약물에 대한 반응도가 좀 떨어지면서요, 이게 이제 증상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레이트 플럭추에이션, 후기 이제 또 이렇게 동료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약물하고 관계없이 그냥 지멋대로 막 이상 운동도 나타났다가 그냥 꼼짝도 못하고 거리 하다가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참 이때부터는 치료하기가 참 난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허니문 퓨얼이 되고, 이것은 파라다이스 로스트 퓨얼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서지가 이제 또 높은 농도의 약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상을 갖다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작용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아까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약이 떨어지면 꼼짝을 못 하고요, 약이 올라가면 또 움직이고, 또 막 이상 운동이 나타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24시간 투여하는 12지장 내 주입법하고요, 피하 주사, 또 뭐 이런 새로운 약물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약제는 신경보호약, 또 레보도파 전구약물, 또 여러분 새로운 마오 억제제,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 아데노신 A2 수용체 기량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창 연구 중에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DBS, Deep Brain Stimulation. 이것은요, 높은 빈도로 자극을 주게 되면요, 이게 꼭 수술을 해서 조직을 떼어낸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 무슨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거를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역성입니다. 그래서 또 자극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부에다가 Deep Brain Stimulation이거든요. DBS. 이 DBS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DBS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서울대 그 신경외과에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아주 이거를 아주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시상 하부 핵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이제 반나절이 걸려요. 하는데 바로 설치를 합니다. 이 모니터링, 이 자극을 이제 모듈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신부 내자극술의 적응증은요,
1차선 파킨슨병이고요. 그리고 5년 이상 경과된 환자. 레보도파에 잘 반응을 보이다가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제 인지장애가 있더라도 아주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또 약물로 잘 조절되는 우울증, 불안이 있는 경우, 인지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심하면은 적응증이 안 됩니다. 연하곤란도 마찬가지고 이 구음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수술로 인해 기대되는 후유증이 경미한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제외 기준은 건강이 안 좋으신 노령 환자, 파킨슨 증후군, 그러니까 아까 파킨슨 플러스 신드롬 이야기했죠. 그런 환자들도 사실상 제외 기준입니다. 심한 인지장애, 환각과 감정 조절 장애, 또 수술 시 위험성이 높은 분,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신부 뇌자극술의 부작용으로는요, 인지기능 장애, 언어 유창성 감소, 우울증, 특히 이제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요, 자살 충동이 엄청 늘어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어둡니다. 이슈가 되는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고집적 초음파 수술, 척수 자극, 비침습적 자극 치료, 항산화 치료, 식이 치료, 이제 이런 게 있죠. 고집적 초음파 뇌 수술은요, 이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이상 부위를 그거를 괴사시키는, 그래서 뇌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신경외과적 수술입니다. 그래서 한 부위에 열을 가하듯이 초음파를 한 부분에 집중시켜서 뇌의 이상을 유발하는 작은 이상 부위를 가열하여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치료를 계획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초음파를 벽면에 집중해서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 발생된 열에 의해서 이상 내 부위의 괴사를 유발합니다. 피부 절개를 필요치 않고 비침습적 시술로 출혈과 감염 관련 합병증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적은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트리트먼트 플래닝, 더 클로즈 루프 피드백, 아웃컴 어세스먼트 온 테이블,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하고 삼성병원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척수 자극 장치 개발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요. 미국 듀크 대학병원에서 이 척수 경막하 전기 자극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 척수의 후주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자극은 3.35초 내에 활동성이 26배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실험 동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신부 자극보다도 비친습적이고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점이고요. 이게 2013년도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파이널 코드, 척수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좋은 효과를 받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2016년도에 나온 건데요. 이러한 그 환자에서 이제 레보도파나 아까 봤던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DBS에 잘 듣지 않는 뭐 이런 자세 이상이라든지요, 또는 그 보행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척수 자극술로 상당히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보니까 18명에서 이게 24명 중에 18명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였다 하는 그런 겁니다. 특히 보행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리고 자세 이상도 좋아지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파킨슨병의 비침습적 자극 치료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스파이널 코드 자체도 이렇게 이제 침을 갖다 넣는다든지 그러지를 않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에서 이게 이제 자기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피질 과활성된 것을 이제 정상으로 만들고,
또 신경이 이제 이게 우리는 뉴럴 플라스티시티라 해서 신경 가소성이 있거든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거를 증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크라니얼 다이렉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은 직류를요. 요거는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요건 직류를 주어서 이것도 역시나 효과가 좋더라 하는 그겁니다. 요 보면 두 가지 있죠. 비침습식 자극 치료에 리피티티브 트랜스크라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 있고요. 다이렉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피티브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을 하니까 이 보조 운동 영역이 있거든요. 이 부위가 익사이터빌리티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이제 파킨슨병에서 보였는데요. 이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하니까 이것이 보조 운동 영역이 정상화되는, 익사이터빌리티가 정상화되는 것이 됐고요. 2차적으로 결국 기저핵도 그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2017년에 발표됐습니다. 이게 리피티티브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입니다. 스파이널 코드에도 리피티브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데요. 아까 캄토코르니아 보셨죠, 그죠? 이렇게 구부러지던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것이 자극을 주니까 이게 10.9도나 좋아졌어요.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기기가 개발된다면 또한 활용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마그네틱은 조금 좀 제한성이 좀 있고요. 또 그런 점이 있는데 비해서 이 다이렉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 이것은요 상당히 편리하고 실제로 환자들이 조금만 배워도 이걸 집에서 본인 스스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안전하고요. 그래서 이런 직류 자극을 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포켓에서 넣어가지고 에노드, 캐소드 해갖고요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실제 이것은 지금 서울이나 그런 곳에 하고 있고요. 저쪽 어디냐 마음사랑병원인가? 예, 거기서도 지금 우울증 치료에 이걸 쓰고 있어요. 이제 파킨슨병의 항산화 치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파킨슨병에서 세포가 죽는 게요. 산화돼서 죽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하다 보면요. 이런 활성산소가 결국 필수 불가결하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이 항산화제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글루타치온이라 하는 것이요. 다 작용이 됩니다, 여기에. 다, 이것이 다 요것을 갖다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나왔던 그래프입니다만은 지금 이게 이제 운동성 증상이 나타나면 벌써 25% 정도가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쪽 부분에 있는 것들은 거의 가사 상태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죠. 근데 이제 이 항산화제를 쓰게 되면요. 그 산화제에서 이제 거의 가사 상태에 죽어가는 이 것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25%를 계속 보호를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마오비 억제제가 약간 프로텍티브,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들은 다 도파민을 그냥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런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거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거 항산화 물질, 이게 이제 보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것은요, L-글루타민산하고 L-시스테인, 글라이신, 요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좀 전문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L-글루타메이트, L-시스테인이 쭉 가가지고 글라이신하고 만나서 글루타치온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포가 이게 산화가 돼서 죽는데
그 활성산소를 환원을 시켜서 그 환원형 글루타치온이거든요. 활성산소를 환원을 시켜서 제거를 시켜서 세포를 생존하게 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글루타치온의 치료에 보면 여기 뭐 항산화 물질이 있고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밑에는 미네랄 단백질, 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A, C, 또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코큐텐, 그리고 이제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에 있는 건데요. 역시나 글루타치온, 과산화물. 상당히 높은 위치로 있죠. 신체 방어 시스템의 증진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글루타치온 메타볼리즘과 파킨슨스 디지즈에 대한 건데요. 역시나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그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없애줌으로 해서 세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세치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600mg을 두 번, 즉 1200mg을 하루에 매일 해서 30일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환자들이 다 호전이 됐는데 42%나 디서빌리티, 장애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는 것을 실게 됩니다. 1996년도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무브먼트 디소더에 했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3번 1400mg을 투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4주를 썼습니다. 근데 4주 쓸 동안에는요, 유의미하게 그 UPDRS라고 스코어가 있거든요. 이게 감소를 했는데 한 달 쓰고 나니까 다시 그 뒤로는 또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표가 있는데 여긴 표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점은요. 이 연구에서 플라세보 군이나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군이나 부작용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코로 이제 이것을 갖다 주입을 해서 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셀라인을 주입한 거 300mg을 또는 600mg을 투여한 이런 연구인데요. 이게 3개월 후에 보니까 아무런 부작용도 어떤 군도 다 부작용이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무브먼트 디소더 2015년에 나왔는데 결국 그 글루타치온이 후유증이 없다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또 다시 이제 입증을 해준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환자들이 글루타치온을 치료를 하고 좋아질까? 물론 그 배경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여기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글루타치온의 효과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에이징 프로세스를 이걸 느리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슬 조인트, 이 근육이나 인대의 그런 이런 증상을 감소시키고 면역을 강화시키고요. 또 세포나 간에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지 같은 이런 그 능력을 증강시켜주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해주고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작용, 또 이 스킨을 호전시키는 작용, 또 이런 그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아마도 이 글루타치온이 이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온 연구 결과들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총 집합을 해서 이제 이걸 한 건데요. 글루타치온 연구의 시사점은요, 부작용이 대부분에 비해 차이가 없다. 즉 말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위험군에 아까 그 위험군 이야기 했죠. 그죠? 그 바이오마커에 이상이 있는 그런 위험군에게 예비적 보호 치료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그 두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두 연구에서 한 연구는 용량을 꽤나 높게 썼거든요. 그리고 매일 썼고 그런 데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꽤나 4개월 이상 그 효과가 갔죠. 그런데 한 그룹은 일주일에 3번 1400mg 쓴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는 1개월 동안만 효과가 있다가 그 뒤로는 다시 돌아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고용량으로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또 어차피 이게 지금 뇌 변성 질환이 하루에도 50만 내지 10만 개 이상 이렇게 뇌세포가 그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퍼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제 식이 치료인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인지질 전구체하고 프로바이오틱스, 프레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곰피 이런 겁니다. 인지질 장내 세균과 파킨슨 병을 보면요. 몸속의 미생물은 인체의 10조 세포보다 10배나 많은 100조나 된다고 그럽니다. 이 메치니코프가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그 유익성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반론도 받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게 갓 브레인 액시스라는 것이 있어요. 브레인과 장 사이에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플루언스 온, 뭐 운동성, 또 분비, 또 뭐 영양 조달, 또 뭐 이런 그 세균들 간의 밸런스 이런 데 영향을 뇌가 줄 수 있고요. 또 이 장은요, 또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스트레스, 또 불안, 무드, 또 행동 이런 데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갓이 하나, 이 브레인은 이 뭐 브레인이지만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가 도파민이 훨씬 브레인보다도 더 많이 생성이 돼요. 여기서 장신경계를 보면 이렇게 엔테릭 너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돌아가요. 여기는 여기대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외부와의 연결은 이제 이런 자율신경이 있죠. 자율신경으로 교감신경이나 또는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 이런 걸 통해서 교류가 되고 있는 거죠. 뇌와 장의 양방향 교류를 보면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막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올 수 있는 것이 비만, 우울증, 불안, 통증. 이번에 보니까 편두통에 대해서도 7개인가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요거 지금 그 세균 불균형으로 인해서 편두통이 왔다는 데 대해서. 대개들 보면은 이제 그 파킨슨병이나 또 이런 치매 영역으로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티즘, 또 뭐 다발성 신경병증, 다발성 이게 경피증이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그러는데요. 또 이것은 혈관, 심장 혈관 질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탈수초 질환입니다. 이것은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내 세균의 불균형화가 왜 오느냐? 주요 원인은 바로 다이어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린 요새 그냥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감자칩이고 뭐고 커피고 막 이런 그냥 단 음식들에다가 막 완전히 정제된 음식 같은 거예요. 쌀도 그냥 도정을 엄청 해갖고 하얗게 그냥 된 거. 그런 것으로 이제 먹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 여기가 장이 전쟁터라고 그러거든요. 전쟁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익균과 해로운 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것이고 해로운 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이런 게 먹음으로써 이 해로운 균들한테만 좋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균은 자연히 그냥 그 수가 줄어들어서 꼼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음식부터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유익균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음식을 챙겨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상호 관계를 가지는데 이게 이제 깨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뇌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스트레스도 작용이 되고 또 여기는 이제 장내 세균 불균형, 이 어떠한 영향이든 와갖고 뭐 내가 방금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것이 오든지 뭐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기능성 GI 증상, 예,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올 수 있죠. 그래서 파킨슨병의 장의 병리적 변화를 보면요, 장내 세균의 변화가 오고 새는 장 증후군, 아까 장이 이렇게 탁탁 이게 타이트 장션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뭐 아무것도 이게 지나다닐 수가 없는 선택적으로 딱 이제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느슨해져 갖고 이런 그 세균들의 부산물들이 그걸로 막 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그 알파 시누클레인을 갖다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신경층의 알파 시누클레인이 축적이 되고요. 장신경층으로부터 뇌로 알파 시누클레인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봤던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엔테너브 시스템에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배가 너를 통해서. 뇌로 가갖고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내 세균의 변화와 리키갓 증후군, 즉 새는장 증후군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꼭 이것만은 아닐지도 몰라도요. 상당히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무리 파킨슨병에 걸렸어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이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먹입니다. 신바이오틱스라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진 게 신바이오틱스예요. 요새 그 엠프로3라고 나온 거 있죠? 요구르트에서. 그게 신바이오틱스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균주들을 이렇게 투여함을 해가지고 이 약물의 흡수 농도를 갖다 증가시키고요. 또한 그 진행도를, 파킨슨병의 진행도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파킨슨병에 이완이 됐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장내 세균총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지질 전구체인데요. 이 인지질 전구체는 이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포를 보호해주고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지질입니다, 이거. 하나는, 끄트머리 하나는 수용성이고 하나는 지용성입니다. 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중막을 갖다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지질 전구체, 예, 이게 보면은 인지질은 생체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므로 중요하다 되어 있죠. 또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지질 인상기물이 부분은 물과 닿아 있는 것을 선호하고 지방산 꼬리 부분은 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 부분은 꼬리 부분끼리 모이고 머리 부분은 물에 노출되어 이중층의 단일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막 구조는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이룰 뿐 아니라 진핵 생물의 세포 내 소기관들, 핵, yen녹체, 미토콘드리아 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래서 인지질 전구체로서는 콜린, 레치틴, 또 뭐 기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질 전구체와 유익균의 이제 의미입니다. 인지질 전구체와 공동인자가 세포막 형성과 기능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감소시켜 장신경총 및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운동성 및 비운동성 증상을 개선한다. 유익균과 유익균의 먹이, 신바이오틱스 등이 장내 세균의 구성을 정상화하고 장 내막의 손상을 개선, 회복시키며 염증을 감소시켜 신경 변성의 시작과 진행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식이요법이죠. 우리가 이 식이요법으로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곰피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학자신데요. 저쪽 부경대학이라고 부산에 있죠, 그죠? 최재수 교수님이라고. 근데 이
곰피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미역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힌 거, 곰피. 그거 약간 데쳐갖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거기서 에콜이라는 성분을 추출해냈어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뇌의 신경 시냅스에서 신경지달 물질인 도파민 농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사실과 그 작용 유전을 처음으로 밝혀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에콜 성분은 이런 그 퇴행성 신경질환과 관련된 도파민 3, 도파민 4 수용체의 아고니스트, 즉 작용 물질로 작용해서 도파민 D3 수용체의 활성도를 5.3.1%, 도파민 4 수용체의 활성도를 54.7%나 증가시키는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앞으로 곰피가 우리가 얼마든지 구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곰피는 무기질이 풍부하고 노화를 억제하고 알긴산이 많아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며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이 또한 우리가 이중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죠. 여기 봐, 구멍 보세요. 뽕뽕뽕뽕 뚫혀 있죠. 요점 정리입니다. 약을 갖다가 뇌졸중 환자들은요, 2, 3일 좀 빼먹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파킨슨병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약 막 빼먹고 오신 분들 좀 뭐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약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만 파킨슨병 약 안 드셔도요, 막 엄청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의사는요, 약을 갖다 일단 환자분한테 드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다음에 오셨을 때 봐서 그 반응을 보고 또 다시 그걸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뇌졸중 환자들처럼 리피트 이게 아니에요. 항상 약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환자의 그 임상 상태를 갖다가 봐가면서요. 운동요법을 철저히 해라. 이것이 결국 이제 이 보호 효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채식 위주의 육단을 하되 몸이 허약한 분들은 좀 고단백질을 드시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으로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고집적 초음파 수술, 척수 자극법, 또 비침석적 자극 치료, 또 해놨네. 항산화 치료, 식이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시지 않아야 될 것은 미래 치료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셔도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킨슨병 클리닉입니다. 제가 이 JS라는 것을 이제 이 정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JS/parkinson.com. 이거 들어가 제가 볼 게 있어요. 책 한 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인병 클리닉인데요. 여기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질환별 임상적 특성에 보면 치매고 뭐고 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예. 요 뱅뱅 돌아가거든요. 어지럼증도 있고 두통도 있고 보톡스 치료, 예, 보톡스 치료, 두통, 이상운동 질환에 많이 쓰이죠, 그죠?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예. 자, 해보세요. 주인님 자나깨나 운동하세요, 그죠? 예.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